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함재광입니다. 싱가포르에는 1999년부터 20년째 거주하고 있고요. 부동산 중개업은 2006년도부터 횟수로 15년째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홍콩 사태 이후에 많은 홍콩 투자자들이 넘어오면서 싱가포르에 부동산을 마련했고요. 특별히 4월부터는 코비드 바이러스 기간으로 들어가면서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의 돈 많은 재벌들이 온라인 쇼핑하듯이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그 비디오 영상만을 보고도 부동산을 매도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리언을 대상으로 한 싱가포르의 주택 보급률은 100% 이상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사실 80% 이상의 싱가포리언들이 정부가 제공한 HDB라는 정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20% 정도의 고소득자들만 민간주택이나 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을 살아오면서 주변에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커플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단지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 물건을 기다리고 있느냐고 결혼을 사실 등록을 좀 미루는 커플은 본 적이 있죠. 네, 싱가포르에 살면서 이 나라는 정말 착한 사회주의에 가까운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정부의 방침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100% 국민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고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먹는 그 치킨 라이스라든지 이코노미 비운이라든지 뭐 나실랑맛 같은 서민들 음식은 가능하면 금액을 올리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아주 착한 사회주의에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싱가포르 정부가 부동산 제한법을 발표할 때는 그것조차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싱가포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싱가포르 정부는 부동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전체 세율 25%를 발표하기 전까지 11번에 걸쳐서 부동산법을 발표해 왔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것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금액이 안 잡히니까 그 버블을 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취득세율 25%까지 올리는 부동산법을 발표한 거죠.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면요. 그냥 놔두면 더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올 거고 지금 홍콩과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주택이 너무 비싸고 좁아서 살 곳이 없는 젊은이들이 가면을 쓰고 거리 밖으로 몰려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아래 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물건의 매매 볼륨이 많아질 때마다 싱가포르 정부는 중간중간에 부동산 버블을 막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발표들이 절대 부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발표란 거를 잠깐만 들여다보셔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각 나라에는 그 나라의 문화하고 정서에 맞는 부동산법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한국의 전세 문화에 대해서는 해외 외신들도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임대 문화라고 사실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세 제도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경제 생활 방식이다라고 소개한 것만으로 봐도 부동산 시장의 각 나라에 대한 법은 사실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가 고려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많은 일본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부동산 투자를 잘 안 하는 민족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강화를 골자로 해서 싱가포르 모델을 배워라 이런 사실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싱가포르 부동산법을 배우고 비슷하게 실행에 옮기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집 없는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매스컴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저같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빈익빈 부익부의 패턴이 깨지고 사실 모든 국민이 기본 의식주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싱가포르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입하실 때 내셔야 되는 취득세예요. 그리고 둘째는 매해 내야 되는 보유세. 싱가포르의 보유세는 한국과 같이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이 각자의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싱가포르에서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어요. 우선 본인이 거주해서 사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 4%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 1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서요. 오너들에게 일괄 고지서를 그냥 뿌려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세금은 월세로 얼마를 벌고 있느냐에서 내는 그 소득세하고는 다른 세금입니다. 셋째는 부동산이 렌트를 냈을 때 나는 수익에 대한 인컴택스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월세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0불씩 벌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1년이면 6만 불이잖아요. 그럼 6만 불에 대한 20%, 12,000불을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그럼 사실 큰 금액이고요. 인컴택스가 세 번째 부분이고요. 넷째는 혹시 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팔게 될 경우 매도자가 내야 되는 셀러 스탬 듀티 비용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3년 안에 만약에 되팔게 되시면은 4%, 2년 안에 되팔게 되시면은 8%, 1년 안에 되팔게 되시면 12%의 세금을 또 따로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4개의 세금의 제도가 있고요. 대신 싱가포르는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하실 수는 있는데요. 자녀가 성인이 되시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도 하나의 인격체로 본인의 집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취득세가 낮은 취득세를 낼 수 있죠. 미성년자일 때는? 미성년자일 때는 안 돼요. 왜 안 돼? 우리나라는 태어나기 전에도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태어나기 전에도 막 집어넣고 2살짜리 애한테 막 집이 4채가 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돈을 은닉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싱가포르는 절대 인정을 안 하죠. 설명드린 4가지 중에서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세금 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많이 한국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4번째로 설명드렸던 셀러 스탬 듀티 세금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때그때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마다 치고 빠지는 것도 허퍼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년 안에 되판다는 부분은 사실 거의 투자라고 보시면 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동산을 사고 되팔고 하는 부동산 호퍼들을 막고자 하는 이 세금을 혹시라도 한국에서 적용하신다면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싱가포르 부동산 등락폭이 제일 심했던 때는 사실 2003년 3월 사스 사태 때였어요. 사스 아웃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부동산 마켓이 한 33% 이상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가 되게 깊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의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때가 있었죠. 그때보다도 더 심했고 바이러스 회복만큼이나 사실은 그 회복도 천천히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조금 출렁거리는 변동은 사실 있었지만 싱가포르 정부 건교부가 제공한 인덱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볼 때요. 10년 전인 2009년도에 비해서 10년 동안 53%의 가격 상승률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이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금액들이 현저하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볼 수는 있죠. 예전에는 부동산을 오늘 사서 금액만 맞으면 바로 내일이라도 팔아버리는 그런 부동산 호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2010년도에 그때는 셀러 스탬 듀티 세금을 그런 분들을 막기 위해서 3번이나 걸쳐서 실행시키고 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버블이 많이 잡혔던 모습들을 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세력이나 담합이라는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하지만 투기는 있을 수 있죠. 단 개인적인 아니면 또 정당한 회사의 투자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각자 개인이 원하는 나라에 원하는 물건에 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누구도 말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늘 있고요. 2010년도에 한국에서 20여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투자를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단체로 싱가포르 놀러 오셨다가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제가 물건을 소개하고 그분들이 이제 집을 다 사셨어요. 물론 어느 한 분도 돈을 잃고 가시진 않았고요. 20분이 사시고 그분들이 투기로 오신 게 아니라 오셨을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90% 이상 대출되죠. 그리고 3.5%도 안 됐었죠. 지금은 물론 더 낮고요. 그리고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되죠. 한국에는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사실은 모든 부분들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놀러 왔다가 그냥 부동산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지인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다 사실은 각자 개인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투기 담합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 개개인이 보시고서 선택하신 어떤 투자의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담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요. 각자 개개인에 맞는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싱가포르의 부동산 토지나 토지가 껴있는 주택을 살려면 꼭 싱가포르 시티즌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끔은 정말 싱가포르 영주권자도 어플라이를 해서 이 허락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드물고요. 사실 시민권을 먼저 따라는 안내서를 이렇게 받게 되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싱가포르도 사실 한국과 동일하게 역세권, 상권, 학군 이렇게 따라서 부동산 가격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 세 개 중에서 그래도 제일 팩터가 약한 게 역세권이에요. 요즘에는. 왜냐하면요. 작은 이 섬나라에 지금 5개의 전철 라인이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1호선, 2호선 녹색하고 빨간색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5개 라인 내고 그리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또 2개 라인이 더 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대부분의 주택지역이 이제 역세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굳이 싱가포르에서 역세권별로 부동산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을 좀 드리면요. 그 전철표를 잘 보시면은 이스트 쪽, 파에레바부터 공항 근처까지를 웨스트 쪽, 띠용바르하고 주롱까지보다 금액이 사실 저렴해요. 근데 이스트 쪽에는 대신 그 이스트 코스트 쪽에 있는 바닷가 쪽이 좀 비싸죠. 예, 그리고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은 킹 엘버트 파크 기준으로 해갖고 그 밑으로는 그 위에까지 역세권 지역하고 스퀘어피트당 30%가 넘게 차이가 나요. 사실 횡단보도 하나로 부키티마와 어퍼 부키티마의 차이가 나는 거죠. 빨간색 라인은 비샨 위아래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죠. 아니요. 아래가 더 비싸죠. 비샨 MRT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차드로 내려가잖아요. 그쪽이 비싸고요. 비샨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앙목교 축항일로 가면서 조금 싸지고요. 제가 그 콘도가 MRT 근처의 콘도 가격들을 표를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강남이 아파트가 보니까 한 57평 정도 되는 아파트 금액이 한 22억 정도 하더라고요. 물론 압구정동은 조금 더 세긴 해요. 강남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 금액들로 기준으로 했을 때 57평이 22억이면은 사실은 싱가포르 기준으로 했을 때 스퀘어피트당 계산하면 1200불 정도예요. 그런데 1200불 정도의 스퀘어피트 정도면은 이 정도 금액은 싱가포르에서는 사실 외곽 부분에 해당돼요. 싱가포르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오차드 지역 집값인 사실 그 스퀘어피트당 1200불이 아니라 2배가 넘는 2400불로도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싱가포르 부동산 값이 얼마나 더 비싼지는 사실 금방 알 수 있어요. 한국하고 싱가포르의 패슬리티는 많이 틀린데 그냥 5가지 정도가 틀리죠. 첫째는 뭐 수영장 시설이 딱 있죠. 어디 가나. 그리고 뭐 우리 운동할 수 있는 짐 있죠. 그리고 바베큐가 있죠. 그리고 세큐리티가 있어요. 안전하게 이렇게 항상 그 돌면서 지키는 야간과 주간을 다 지키는 세큐리티가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담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바깥에 분들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파스바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로 봐갖고는 그런 관리 비용들이 많이 사실 나가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오너들이 내는 관리 비용은 한국 분들이 내는 관리 비용보다는 조금 센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2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패슬리티로 인해서 가격이 높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수요의 부분에 대한 땅값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높다고 보셔야 돼요. 예, 서울 자체만 봐도 싱가포르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 하나로 비교를 했을 때도 땅의 어떤 희소성에 대한 부분이지
사실은 패슬리티로 인한 가격의 차이라고 보시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제한은 사실 따로 없지만요. 취득세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싱가포리안들은 많은 분들이 이 공동명의가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집을 소유하는 추세예요. 우리나라처럼 부부를 일가구로 계산해서 그런 1인 1가구로 그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싱가포르는 정말 1인을 한 그 소유자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부끼리도 그 부동산을 따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해서. 그렇죠. 예,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나하고 공동명의를 했을 때 내가 다른 집을 또 사고 싶으면은 2주택이 되잖아요. 근데 첫 개 만약에 제 거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아내 이름으로 사면은 아내한테는 첫 주택이 되니까요. 싱가포르에서의 월세 제도는요. 사실은 금액 부분들인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갈게요. 사실 싱가포르의 월세 금액은 되게 웃기겠지만 사실은 매매 금액에 결탁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그 집을 사서 거의 90% 이상이 그거를 월세를 놓기 위해서 집을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놓으려면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인스톨먼트가 있어요. 그 은행에다 내야 되는 이자와 원금의 상환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월세에 대해서 성립되는 데서 많이 사실은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 집을 내가 사는데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3,000불씩 내야 된다. 그럼 3,000불 미만으로는 절대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너로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받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가격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3,500, 3,600. 그럼 모든 오너들이 자기 집이 최고인 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좀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를 좀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다른 집들이 먼저 나가죠. 결국은 누가 먼저 집을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남아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월세를 고르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팁인데요. 가능하면은 99년도짜리 월세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집이 이 나라는 이제 프리홀드 영구 소유가 있고요. 99년도가 있어요. 근데 각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있지만 99년도짜리는 프리홀드보다 집이 70%나 80%가 싸요. 왜냐하면 토지가 싸기 때문에 오너가 싸게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싸게 집을 산 사람들은 집도 조금 더 싸게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준 그 바운드리에 있는 부분들이면 사실 99년도짜리를 고르시는 게 월세가 조금 더 쌀 수 있는 경향성이 사실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준비 사항들은요. 사시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년 계약하시게 되면은 2달치 보증금을 내셔야 되고 싱가포르는 미리 내고 들어가서 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첫 달치를 내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달치 수수료를 내셔야 되고, 그리고 2년에 대한 24개월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에 대한 내야 되는 스탬 듀티피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가 2,000불이다? 그럼 2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하면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월세 곱하기 4.2를 하시면 돼요. 내가 2,000불짜리 간다? 그러면 8,200불이 처음에 들어갈 때 필요한 금액이고요. 1년 계약하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줄어서 한 달 보증금에 그리고 첫 달치 그리고 반달 수수료 10%가 아니라 5%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에 대한 부분까지 다 합치면은 2.6%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은 처음에 어느 정도 금액을 갖고서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알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죠. 예.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 사실 한 10번도 더 넘게 글을 써서 기고를 했어요. 너무나 많은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케이스도 있고 보증금에 대한 얘기는 진짜 밤새도록 얘기해서 해도 할 만한 게 많은데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문화적 차이예요. 이거는 문화 차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게 한국에서는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줬으면 됐지 벽에 붙어있는 못을 내가 왜 빼? 네가 빼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 정상적이고 예.
싱가포르에 계신 오너들은 내가 내 집을 빌려줬는데 너는 내 집에다가 분명히 계약서에는 못 박지 말라는데 못을 다 박아놓고 그냥 그대로 나가면 어떡해. 그럼 나는 못을 빼는 비용, 다시 페인트 칠하는 비용, 사람이 와갖고 그걸 다 칠하는 그 노동비에 트랜스포테이션비까지 해갖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이 투자가 된 거에 대해서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제하죠. 이건 비단 정말 하나의 예고요. 너무나 많은 예가 있어서 밥을 한번 세시죠. 한번 같이.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맞아요.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건 문화 차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고요.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도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 복불복이에요. 예, 집주인이 해외에 많이 살았던 분들은 또 이해를 하세요. 자기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특히 한국 살다 오셨던 집주인들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다 이해한다 그러고 오케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깔끔하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예, 사실 2~3%도 안 되죠. 확률이. 예,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본인이 난 다 받고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5일 전에 집 빼시고 5일 동안 집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 집의 오너라면이라고 돌아다니시면서 돋보기 보시면서 파악하셔갖고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시면지 그래도 다 받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셔야 돼요. 맞아요.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소파를 한 군데다가 놓고선 2년 3년을 살면은 거기 소파를 빼면은 줄이 생겨요. 줄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다 소파를 놓고 살면 줄 생긴다고 이거는 당연히 생활기스다라 얘기하고 오너분들은 여기다 소파를 놓으려면 띄워놓고 2~3년을 살았어야지 그걸 벽에다 딱 붙여놓고 살았냐는 건 너희 폴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결국은 컬처럴 디퍼런스예요. 예, 결국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 사실은 문화적 차이라고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싱가포르에서의 재건축에 대한 법은요. 사실 10년만 지나도 재건축은 가능해요. 대신 10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전체 그 오너들의 90% 이상의 그 컨센트를 받으면은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다면 80% 이상의 동의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를 얻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80%가 됐을 때 당시에는 에이전트가 자기네가 제시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한 오너당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동의해주면은 뭐 3밀리언 줄게. 그래서 어떤 방 2개짜리는 2.5밀리언 줄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80% 얻었어요. 근데 사실 그 에이전시가 디벨로퍼를 찾으면서 디벨로퍼가 그 금액에 대해서 어프로브를 안 하면은요 결국은 또 무산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정말로 롱런을 보셔야지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사실은 조금 시간을 보시면서 재건축 투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월세 받아먹고 내가 천천히 늙으리라 하시는 그런 진짜 건물주 드림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사실 싱가포르이 그거 하기엔 최고거든요. 예. 본인들이 내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 사실은 갖고 가는 리턴이 되게 많아요. 월세가 싱가포르이 세잖아요. 아시다시피요. 그 월세 금액들이 아까 설명드린 프리홀드 기준으로 하면 2.5%가 나오고요. 그리고 99년 기준으로 하면은 3%까지도 나와요. 예, 무슨 얘기냐면 3%가 나온다는 금액은 은행 그 패키지를 보셔서라도 사실 되게 높은 편이고요. 근데 3%를 먹으면서 내가 해피하는 게 아니라 10년을 버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캐피털 게인은 사실은 3%가 아니라 33%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내가 건물주까지는 아니어도 콘도 하나를 갖고 있게 되면은 거기에서 내가 10년 후 아니면 20년 후에 그거를 현금화 시켰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노후에 대한 혜택은 사실 크다고 봅니다. 예, 부동산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싱가포르이 최고고요. 싱가포르 오시게 되면은 꼭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